그 힘의 게임이에요, 선생님. 힘의 게임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힘의 게임이고 머릿수의 게임이고 조직화의 게임이고 관점의 게임이고 아까 우리 민희 형님께 여쭤 질문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한테 묻는 질문이죠, 기본적으로.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전체적인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좀 해서 플러스 이 사회로 이 부정선거 진상 의혹 규명투쟁이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냐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기 뭐야 조갑재 선생이 갑자기 트럼프가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고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뭐야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한국엔 오히려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조갑재 혼자서 그런 말 하면 괜찮은데 조선일보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대선 연기한 게 이게 쫄려서 그런 거다. 그리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미중 전쟁은 계속 이어질 거다. 뭐 대충 그런 걸로 조선일보 굉장히 크게 다뤘거든요. 이제 그거를 조갑재 대표가 더 이제 풀려가지고 얘기하는 적이 됐는데, 저는 뭐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예측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국에서의 정치 변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그건 별개로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서로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보지만 서로 대선에 실패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터놓은 그 물꼬는 다음번에 또 시작된다. 이미 물꼬가 트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요새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미중 전쟁이 패권 전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패권 전쟁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이거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에요. 이거 폼페이오 연설에서도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념과 가치와 세계 질서, 군사 지정학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 이 전쟁이. 그래서 폼페이오는 이걸 신냉전이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드디어 이제 백모를 표절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신냉전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냐면 냉전은 영어로는 이제 그 컨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조지 캐넌이라고 46년인가쯤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무술 지도하던 사람인데 모스크바에서 이제 워싱턴으로 굉장히 긴 전보를 보내요. 암호화된. 그래서 긴 전보라고 불려요. 그 문서가 롱 텔레그램. 거기 문서에 냉전의 기본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 컨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 따로 살아라고 교류하지 말고 딱 가둬버려라 이거예요. 공산권을.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라 그럴 때 그 컨테인먼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돌이켜 보면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권 경제 체제, 코메콘과 미국 자유세계가 주도하는 GATT, 가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를 제1세계라고 그랬고 코메콘을 제2세계라고 그랬고 어떤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같이 양쪽 다 거래하는 나라를 제3세계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세계, 제2세계는 좀 생소한 말이고 제3세계라는 단어만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이게 세계시장 속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된 게 소련의 그 공산경제권과 같이 완전히 구별이 되는 상태에서 미국과 힘을 겨루겠다 하면 말이 되는데 세계 경제 속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잠겨져 있는 중국이 세계 시스템을 중화 질서로 바꾸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고 시도한 지는 한 10년 되고요. 암암리에 시도한 지는 한 30년 되는 겁니다, 저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소련처럼 미국 주도 체제랑 완전히 담을 쌓고 힘겨루기를 한다 그러면 힘이 겨워지는데 이게 세계 경제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겨 있는 놈이 이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는 싸움이니까 좀 이상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 천하 30년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저런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같은 용어는 안 쓰지만
요번에 이제 이 트럼프가 뭐를 밝힌 거냐면 글로벌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딥스테이트 혹은 워싱턴 기득권. 얘들이 뭐냐면 결국 요번에 이제 왜 그러면 이게 트럼프를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저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3년 반 저기 뭐 탄핵을 2번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러시아랑 짜고 선거를 공작했다라고 탄핵 시도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바이든을 조사하려고 시도했다 탄핵 시도했고 그러면 그 탄핵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2번을 시도해 그리고 요새 이제 그 BLM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그 폭동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이 우리로 치면 조중동 빅 미디어가 이렇게 끼고 도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것들이 올바른 생각 가진 놈인가 이런 거예요. 그럼 얘들이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데? 라고 하면 결국은 얘들은 뭐냐면은 결국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에 지더라도 옛날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밝혀졌냐면은 결국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국제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돈가방 들고 다니는 놈들이 주름 잡는 시스템 만들겠다. 따라서 돈가방 가지고 전문 지식 갖고 다니는 놈들이면은 중국 키워주면 돈 버니까 친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진 건 뭐냐면 글로벌리스트라는 커넥션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그런 관점을 가진 애들이 있다. 그리고 비종교적 금융, 경제, 법조, 그 다음에 언론 이런 데에 있는 벤처 이런 데에 있는 비종교적 혹은 반종교적 유대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관점에서 그런 반종교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 수용소라는 게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가 유대인을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싸늘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절멸하겠다고 덤벼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 국가가 강화된다는 것이 실존적 위협으로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지 소로스 같은 인생 경험을 해도 아마도 식주팔고 그런 관점 가지게 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원초적 실존적 위협감이 아마 밑바닥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그런 반종교적 내지 비종교적 유대인들로만 구성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커넥션이 분명히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깊게 타락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민 의원님은 말씀을 이제 조심하셔야죠. 제가 오늘 민 의원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그 강연을 뭐 이때까지 수백 차례 한 것 같은데 제도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진지하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적이 제 기억에 보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제하고 담론가고 이거 뭐 집주전도 없이 마구 치받고 다니는 놈이라서 제도권 분들하고 그렇게 케미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이런 게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는데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인의 타락이에요, 실제로. 이 한 나라의 정당 정치의 수준이라는 건요, 지식층의 평균 수준이랑 딱 같습니다. 지식적 평균 수준이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평균 수준이 굉장히 깊게 타락했거든요. 예를 들면 정교모가 왜 조국 때 시작했냐고, 탄핵 때 시작했어야지, 혹은 광우병 때 시작했어야지, 혹은 천안함 때 시작했어야지. 천안함 괴담을 국민의 80~90%가 믿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정교모가 6,000명 교수 조직인데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좋은 씨앗인데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탄핵 전 혹은 조국 사태 전만 해도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쪽에 교수 서명 300명 받을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실체성 있는 조직이었어요. 지금은 그 단위가 6,000명으로 돌아가고 6,000명 만 명.
그럼 이제야 교수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야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는 게 지금 정 교수의 모습은 젖을 빨고 있거나 걸음마를 걷는다는 겁니다. 저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보다 10배, 20배, 30배 강화돼야 돼요. 그러면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깊게 타락했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그게 왜?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째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아주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왜 미중 전쟁에 열광을 하냐면 미국이 중국과 밀어를 하는 한 북한은 중국에 나아가려고 인정이 돼요. 북한을 중국에 나아가려고 인정하는 한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살을 섞고 피를 섞어서 번영하는 한 답은 햇볕과 친북으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나아가니까 북한인데 우리가 중국이랑 피 섞고 살 섞고 번영하는데 그러면 북한을 적으로 돌릴 거냐고, 북한 욕하고 비난하고 저거 망하라고 빌 거냐고 내놓고 못 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태반이 햇볕 침북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몽상가들이세요, 전부.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장기 24시간 철야 농성 기록을 갖고 있는 놈 아닙니까? 499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2011년 말 12년 13년 초. 근데 거기서 맨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아까 민희 의원님 그러시잖아. 민희 의원님 하루 종일 야 이거 내가 이상한 또라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증거 안 나오면 나 어떻게 얘기해야지? 민희 의원님 하루 종일 그거일 텐데 저는 24시간 499일 동안 하루 종일 그때 뭐 이명만 정부 박근혜 정부인데도 그 싸늘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하루 종일 고민이 야 이게 현실적인 얘기야. 탈북자 강제 북송 가는데 인권 보장 얘기가 옳은 얘기인데 현실적인 얘기냐 이거지. 아무도 안 와요. 오시면은 너무 반가워서 밥을 사드려야 돼.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중 밀월이 계속되는 한 한중 밀월이 되고 한중 밀월이라는 얘기는 한국이 중국과 살을 섞고 피를 섞어가면서 번영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미국은 북한을 중국에 나아가려고 인정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구도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 우리가. 자, 이 구도가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 6.25도 제대로 해석을 못해. 아니 나라가 중공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6.25에 대한 책임을 한 글자도 못 물었잖아요. 노태우 때. 전범인데 50년 12월부터 우리가 싸운 건 북한이 아니라 중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6.25 경험도 다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야 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상기하면 현실이 설명이 안 돼. 현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오늘의 삶의 조건과 6.25 때 선배 세대의 투쟁이 모순을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이게. 자, 이런 데다가 그러면 지식인이 나서서 야,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어 라고 짚어줘야 되는데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짚기는커녕 가갖고 저기 해체주의 배워왔잖아요. 해체주의, PC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전부 관념이 해체주의랑 PC인데 전부 기본 관념이 지금 미국 기자애들 보세요. PC 딱 해체주의 깃발 들고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앞에 무릎 꿇잖아. MIT 같은 데서 우리 편집국장이 약간 왼쪽 사람이거든. 근데 흑인 폭도를 충분히 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MIT가 그 좌파 신문 좌파 편집국장을 진짜 좌파가 또 내쫓았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런 것이 지식인의 풍조라는 얘기거든. 지식층에.
다시 말하자면 야 무슨 결혼은 남자나 여자끼리만 해야 돼? 뭐 남남도 하는 거고 여자도 하는 거고 뭐 트랜스랑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 결혼이라는 건 입양권을 가지는 부부, 법률적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양권, 왜냐면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입양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입양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왜 동성혼을 민법상 부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가? 사인 간 결혼 계약에 맞춰서 해라. 실제로 딱 거의 부부제도의 거의 모든 것들은 사인 간 계약으로 대체가 돼요. 둘 사이에 부부 관계에서 준해서 뭐 전체 재산분할 기타 등등 한다 상속. 그럼 그게 그 효과를 가져. 단 하나가 딱 걸려요. 입양은 법률적 부부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게 저런 게임이요. 이것들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낙인이죠. 야 너 인종주의자야. 트럼프 인종주의자 미국 왜 먹냐? 저기 뭐야 그 국경 장벽 세우고 이민 단속하니까 너 보니까 히스패닉 싫어 안 해? 너 인종주의자. 국경 단속하고 이민 단속하고 국경 장벽 세우면 이민주의자예요.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목사님이 동성애 안 좋습니다.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이게 성차별주의자. 파시스트, 국가주의, 극우. 예를 들어서 북한은 김일성 영생교 저거 세계 최악이고 저거 망에 자빠져야 마땅하다 그러면 파시스트 국가주의 극우예요. 특히 저거 하기 전에는 ICBM에서 미국이 완전히 저렇게 목조르기 전까지 저런 분위기였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 판단은 전부 파시스트 극우 국가주의자. 그런 거죠 뭐. 비호 편들면 반민중 반평등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코비드 19이라고 안 하고서 코비드 19라고 안 부르고 중국 코로나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면은 중국 혐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노포비아.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에볼라라고 부르면 안 되지. 나이지리아 강이름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저게 다 PC예요 저런 게. 그 다음 우리 쪽에서 뭔 말이 하면 친일파, 이승만 파리, 유신 파리, 박근혜 파리. 그 다음에 5.18 비판하면 호남증오, 세월호 비판하면 생명경멸. 저 프레임이에요. 그냥 저 프레임 갖다가 막 도장 찍고 입에 자갈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포괄적 자갈의 이름이 차별금지법. 양심과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포괄적 자갈의 이름이 차별금지법. PC는 PC의 완성판이 차별금지법.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가 크게 망가진 건 이 철학하고 이런 분야, 철학, 지식, 문화 분야하고요. 이 삶의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미중 미러는 더할 수 없는 한중 미러로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 두 개를 우리가 크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중 전쟁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다음에 정신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두 개가 이 두 개가 밖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 밖에서 망가뜨리도록 작용해왔던 그 다이내믹이 풀려야 된다. 그리고 풀리고 있다가 저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풀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도니까 물론 저희들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저기 뭐 조세 저항 운동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건 뭐 이제 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북한 부편 사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아야 그도 백모 너뭐 심지어 저보고 이제 뭐 북폭파 너 북폭 일어난다고 한 지가 몇 년 됐냐 이렇게 비웃는데 저 지금 뭐야 그 얘기 한 지가 한 북한에 막 얘기한 지가 지금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갖고 뭐 그렇게 째째하게 뭐 오래 걸린다 그래. 이 박사는 40년. 네? 이승만 박사 40년. 그렇죠. 은하 이승만은 40년 걸렸구만. 44년. 그렇지. 국가가 얻을 때까지. 저기 독립정신에서 국가가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 예?
될 때까지 하는 그런데 될 때까지 하죠. 왜냐면 운명의 큰 흐름이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냐면 핵심적으로는 미중 전쟁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안고라 그러고 영어로 그걸 크라운 주얼이라 그래요. 왕관의 보석. 미중 전쟁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국이 중국을 막 이제 몰아붙이고 패고 있어. 패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저거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 제 완전히 목조르는 거다라고 그 딱 잡는 그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게 북한의 방.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착각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미국 애들도 타이완 얘기나 홍콩 얘기를 하는데 타이완과 홍콩은 답이 나와 있어요. 신강 위구르도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홍콩은요. 미국이 어차피 침범하지 못하면 침공하지 못하면 미국이 홍콩 때문에 어떻게 침공을 해요? 중국 애먹이면서 홍콩 내부의 사람들의 저항의 일반화, 그 다음에 홍콩 사람들 중에 바깥으로의 망명의 대량 망명, 그게 50만이든 100만이든 200만이든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 홍콩은 타이완이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타이완은 사실상의 분리독립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분리독립을 선언하면 도발이 되니까 사실상의 분리독립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답이 신강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강에 사는 위구르인 1000만밖에 안 돼요. 이미 신강에 위구르인 1000만보다 중국인이 더 많이 살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티벳이요? 다 정해져 있어요. 티벳에서 사는 티벳이 6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랑 큰 판이 자빠지거나 크게 깨지지 않는 한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홍콩, 신강, 위구르, 내몽고 이런 데는. 타이완은 이미 답이 돼 있는 데고. 그럼 어디가 뭐가 변수인데? 가만히 보세요. 한반도 북쪽이 변수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화가 변수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보수의 그 기운이 굉장히 강화돼서 미국과 한미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 다시 말하면 미국의 오바마 혹은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면 거의 적국 보듯이 보고 거꾸로 트럼프나 레이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진짜 이제 동맹다운 동맹이다라고 보는 그런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가치동맹이 만약에 꽃을 발휘할 정도로 우리들의 정치 문화가 성장을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북한이 해방된 상태에서 자유조선을 향해 급속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이 만들어진다면 FKC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이 완전히 미중 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장악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드립니다. 영어로는 크라운 주얼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용어로는 그걸 안고 혹은 그 급소, 미중 전쟁의 급소는 한반도입니다. 근데 어떤 컬럼니스트, 어떤 정치 평론가도 그 얘기를 안 써요. 영어로 된 어떤 평론가. 미중 전쟁의 급소는 한반도고 실제로 북한을 한반도 전체를 이 자유세계의 인플루언스로 딱 장악해서 이거를 그 방향으로 강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빛나는 한 수다. 그것이 노림수다. 영어는 크라운 주얼이다. 이 얘기하는 영어 논문, 영어 컬럼이 아직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해왔고 실제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지금은 저는 북한은 이제 무신정권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병철이나 김영철이 지배하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얘기는 제가 길게 안 드리겠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북한에는 이 햇빛을 따뜻하게 쪼이는 정치군인 집단이 있어요. 이 정치군인 집단이 호위사령부하고 경찰총국 말고 총정치국. 그게 이제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 있는 데가 당 조직 지도부예요. 근데 당 조직 지도부가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당 조직 지도부는 어떤 자리냐면요. 부장은 최고 권력자가 부장을 하고 부부장은 정말 염라대왕 같은 놈이에요. 그 부부장들은. 근데 거기 나이 30짜리 여자애가 앉아있잖아. 부부장에 김여정이. 이거부터가 코미디야.
그리고 세상에 김여정이를 당중앙이라고 부르는 이건 맛이 같다는 얘기 시스템이. 당중앙이 무슨 얘기인데? 최고 실세라는 얘기인데. 김정일이가 지 아버지를 핫바지로 만들고 나서 80년대 초부터 쓴 용어가 당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 위에 당중앙이다라고 딱 부르면 정은이는 핫바지, 여정이가 최고 실세 이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연출했겠냐고. 실세 따로 있는 거예요. 2018년 여름에 그 정치군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군인과 그 정치군을 뒷받침하는 당 조직지도부, 즉 당 조직지도부, 그 다음에 총정치부, 고위사령부가 전부 바뀌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의식을 못했는데 최근 보면은 그래서 이들 다 바꾸고서 치고 올라온 이 배고픈 강성 야전군인 엘리트들이 실제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애들. 왼쪽이죠. 리병철이요. 미국 제재 대상이고요. 북한 핵의 총대장입니다. 북핵의 총대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은요. 당 조직 지도부랑 가깝지는 않아요. 그냥 실력 있는 야전군인으로 쭉 컸고요. 어렸을 때 김정일을 형님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야전군인 쪽이에요. 당 조직 지도부 그쪽이 아니에요. 참고로요. 별을 3개, 4개씩 달아도 옛날에 김정일 때는요. 당 조직도부 해당 과장 앞에 가면 90도로 인사를 이렇게 해요. 야전들은. 이게 그런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그러니까 이 당 조직도부가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쭈물락거리면 바깥에 직위를 안 줘요. 바깥에 직위를 주면 여기라면 열을 끊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쫄리니까 이걸 거꾸로 엮은 거예요. 어떻게 엮었냐면 당 조직 지도부의 황병서를 진짜 이거 다는 별 다는 군인으로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이 실제 야전별을 달게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 김영철이는 아마 어렸을 때 형님 하던 사일 거라고요. 김영철이 김정일한테. 김영철이를 그때 뭘 시켰냐면 정찰 총국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정찰 총국을 만들었다고요. 그 전에 정찰 총국은 우리로 치면 보안사 같은 건데 정찰 총국을 그때 대남이랑 해외 공작 기능을 강화하는 정찰 총국을 만들어서 그거를 김영철이한테 줬다. 그러니까 야전군인 쪽한테는 대남과 해외 권한을 줬고 저쪽으로 퍽 번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당 조직 지도부한테는 야전군인 실제 직위를 갖게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게 몇 년도냐면 2010년, 2009년, 2011년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당 조직 지도부 황병서 애들이 겁대가리 없이 설치면서 야전군인을 개잡듯이 잡아 죽였어요. 그게 축청이 언제 됐냐면 2012년, 13년. 그거 참다가 한꺼번에 날려버린 거 2018년에. 저기 싱가포르 시작하면서. 그 무렵에. 그래서 지금 아마 저런 상태로 갔다고 봐야 되고요. 쟤들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트럼프는 낙선하고 미중 전쟁은 봉합되고 한국을 중국 영향권으로 끌고 가고 개헌한다. 이 플랜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트럼프가 낙선되면 우리 굉장히 고달픈 싸움 해야 됩니다. 올해. 굉장히 고달픈 싸움 해야 돼요. 쟤들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제가 보기엔 1년이 뭐예요? 6개월 안에 북한 자파적 확률이 99.99%죠. 내년까지. 그리고 한국의 휴전선 남쪽엔 정치 쓰나미 오고. 그러니까 올해 11월 3일이 한국 날짜로 11월 5일쯤이면 결과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혹시 미국에 연락 다 되시면 시민권 하시는 분들 트럼프 찍으라고 다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상한 스탠스죠. 트럼프가 자포자기 상태고 바이든 당선이 한미동맹 유리하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일단 뭐 이거야 선거 예측이니까 어떻게든 예측하든 말은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예측부터 틀렸다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트럼프가 힐러리 때 마지막까지 12%포인트 밀렸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성이 여론조사에서 샤이해요. 왜냐면 PC가 너무 설치니까 너 그런 천박한 장사꾼색 지지하냐 뭐 이런 말을 들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지금 한 11% 이것도 이제 저기 라스무센이 아니라 빅미디어 쪽입니다. 라스무센 쪽은 이렇지 않아요. 라스무센이 그 2016년 결과를 맞춘 유일한 여론조사인데 라스무센의 지난 금요일날 트럼프 업무 지지율 50%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라스무센에서 해보면 계속 46, 47, 46, 47, 48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50% 나왔어요. 그런데 이는 이 시기 오바마보다 3%포인트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라스무센이 이건 트럼프 업무 지지율, 저건 Job Approval Rating이라고 해요.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평가해? 저거 말고 너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바이든 중에 너 누구 찍을래? 묻는 가상 대결 있잖아요. 아직 둘 다 전당대회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가상 대결입니다. 가상 대결을 때려보면 트럼프랑 바이든이 42대 48로 트럼프가 밀리는 걸로 나와요. 참고로 이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이길 때 크게 승리할 때 2%, 3% 밀리는 상태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실제로 득표에서도 그렇게 밀렸어요. 2%, 약 300만 표. 근데 이겨요. 크게 이겼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그 스윙 보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수는 작은데 상대적으로 머리당 대통령 선거인단의 숫자가 많은 주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도 밀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나와요. 흑인의 30%, 기타 유색인종의 40%는 트럼프를 지지해요. 근데 참고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가 흑인 득표를 얼마냐? 8%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한 50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50대 46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트럼프 업무 지지율 50이 아마 저게 맞는 숫자일 거다. 업무 지지율로 하면 50이 나오고요. 흑인을 보면은 30% 지지, 기타 유색인종 40%가 지지하는데 저렇게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샤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뭐냐면 포트랜드 폭도가 8월 1일 날 성경을 태웠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태워, 성경. 저게 미국에는 저게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저게 뭐 교회 무슨 목사, 워싱턴에서 교회 목사 사택을 뒤에서 그 교회에 있는 그걸 태웠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삐뚤거리면서 태웠다고요. 성경 태워서 그 저거 한 거 위에다가 대고서 얘들이 저게 이게 지금 플레이가 안 돼. 네. 얘들이 성조기를 불태웠어요. 이게 8월 1일 사건이에요. 포트랜드 지금 그 상태가 이렇게 시민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쟤들이. 그러니까 저런 발작이 일어나고 있고 참고로 포트랜드 민주당 시장은 포트랜드에서 연방 요원이 다 물러가야 된다라고 헛소리했었고 연방 법원을 지키고 있는 요원들인데 연방 요원 보고 다 방 빼라라고 헛소리를 했고 지금 미국 사람들 저걸 해보면요 50% 이상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폭도를 방치하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나오고요. 55% 정도가 언론이 폭도에 대해서 편향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밀린다고 한 번에 얘기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평도 극단적으로 둘로 갈라져서 나와요. 예측도. 자,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한국에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조갑제류의 주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붕괴는 안 하는데 이건 반드시 짚어야 된다. 트럼프를 왜 개인으로 보냐 이거. 트럼프가 자유보수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 세력의 대표 선수라고요. 가치를 둘러싼 문명전쟁이거든요. 미중전쟁이. 그리고 친중 글로벌리스트와의 싸움이고 중국 꺾이고 저게 진행되면 북한 해방으로 연결되는 어떤 거대한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선거에 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과 저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꺾였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거는 둘 다 쿨하게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아까 보세요. 바이든이 되더라도 정책 변화가 없거나 한국에 더 유리하다. 아니 친중 글로벌리스트 아닙니까? 바이든은 완전히 자기한테 끌고 가갖고 그 코케인 마약하다가 해군에서 쫓겨난 불명예에 대한 그 아들 아무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아무 이력서도 제대로 없는 아들이 만든 삼류 그 PEF에다가 뱅크 오브 차이나가 3억 번대 뱅크 오브 차이나가 1조 2천억을 지르게 했는데 그럼 저런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지금 트럼프를 왜 저렇게 쟤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냐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관계가 뭐냐 이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서유럽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가 강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쟤들은 돈가방과 전문 지식만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살 수 있는 세계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 국가들은 다 약화된 상태에서 믿거나 말거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트럼프를 3년 반 동안 사냥질을 해온 애들인데 그럼 그렇게 사냥해서 이걸 낙선시켰다 그러면 쟤들이 가만히 있겠냐. 빠꾸 오라야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중 여론이 있으니까 반중 입법을 해요. 안고는 다 빼죠. 이빨은. 근사한 반중 입법을 했는데 타격은 별로 없는 반중 입법 하죠. 반중 정책해요. 타격은 없는 얼마든지 그 짓 하죠. 얼마든지. 그럼요, 그런 상태, 그러한 친중 글로벌리스트 게임으로 되돌리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자유보수혁명이 한풀 꺾이는 거예요. 일단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게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지향 주권국가라는 두 개의 노선이 극명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꺾여도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살아난다. 무시무시하게 살아나요. 이제 4년 후면 다시. 그러나 이 노선은 바이든 지지 노선은 결국 자유보수혁명에 반대하는 거고 문명의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우리랑 직결된 정치 노선에 있어서는 정치 외교 노선에 있어서는 친중 종중 즉 친중 코리아 연방을 지지하든가 혹은 수구분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스탠스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게 우리나라 상류층의 스탠스예요. 우리나라 지식층이 저게 저항을 못 해왔다고요. 저게 못을 못 박아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면 이러한 입장인데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가 조갑재 선생 말대로 조갑재 대표 말대로 이게 한국에 유리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유리한 게 아니죠. 한국에 유리한 건 미중 전쟁이 가치지향 문명 전쟁으로 계속 불붙어 나가고 확전되고 그 와중에 북한이 자빠지고 이게 한국에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인류에 유리한 거고 그게 문명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류와 문명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지만 서로 진다고 하더라도 프레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글로벌리스트라는 것이 이렇게 실감된 적이 없어요. 이 미친놈들 미국 민주당이 BLM을 끼고 돌잖아. 미국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끼고 돌잖아요. 이 미친놈들 아니냐 이거야. 바이든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1100만 명 불법 이민자한테 완샷에 시민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1100만 명이요.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무슨 의도와 무슨 이해관계를 갖길래 이런 미국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리고 저 국경장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생츄어리 시티 있는 거 다 아시죠? 생츄어리 스테이트는 뭐냐면요. 연방적으로 직원이 들어와서 연방의 이민단속 지금 사람을 못 끌어내거나 끌어내려 그러면 주정부 혹은 시가 방해하는 데를 생츄어리 시티라고 해요. 생츄어리가 소도 아닙니까? 소도.
그 종교적 그 성지여서 성역이어서 성역. 그러니까 그 생츄리 시티 저기 구글링 해보세요. US 생츄리 시티 그래서 딱 하면 깃발이 따다다다다다다 꼽혀 있어요. 거기는 불법이 있나서 거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자기 나라의 시스템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짓을 얘들이 약화시키는 짓 얘들이 왜 하냐? 얘들의 이해관계 뭐냐 이거. 얘들의 아젠다, 얘들의 노림수가 뭐냐 이거요. 아젠다라는 건 노림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히든 아젠다는 특히 노림수예요. 겉으로 안 드러낸 노림수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주권국가의 약화예요.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국가의 약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관료체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국 키우고 거기에서 돈가방 들고 전문 지식 가진 놈이 최고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얘들의 로망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미국 사회를 주물럭거려 왔다라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폭로된 거예요. 따라서 옛날처럼 애행하고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쪽 애들이나 그는 아주 심각하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Deeply divisive. 여러분 국민들의 절반쯤이 글로벌리스트를 실체로 느낀 거예요. 실체로.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이번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미국은 계속 정치 내전이에요. 계속 정치 내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권투쟁, 그러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7 보궐 자유시민 경선 투쟁이 있다고 봐요. 이거 지금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활투쟁이 있어요. 청정주권에너지연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식문화투쟁 뭐 한 4가지 정도. 일단 주권투쟁, 생활투쟁, 지식문화투쟁 이것이 당장 우리가 매일매일 진행시켜가는 투쟁인데 핵심은 뭐냐면 현장성 조직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민현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이 여기 선거구가 몇 개죠? 10개? 13개. 13개 선거구에 만약에 이런 자생적인 조직이 한 선거구당 100명 규모로 지금 우리가 100명을 간 선거구들이 있어요. 한 선거구 100명 규모로 13개 조직이 거의 골고루 1300명, 1500명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럼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지금 여주한평이 100명 정도 가고요. 용인이 3개인가 되는 선거구인데 거기도 거의 한 선거구당 50명, 100명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빠른 데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족하더라도 11월 3일에 만약에 트럼프 이기고 계속해서 미중전쟁 확전돼 나가고 이러면은 점점 더 커진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할게요. 저희 이제 문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매일. 이게 저희가 참여단체 저희 인천 권역에 일주일에 한 번 공짜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 선지가 또 일주일에 한 번 공짜 드려요. 요청을 하시면 본부가 중앙사무국이 이거를 인천 전체 권역이면 여기 한 200~300명 갈 거예요. 그 중앙사무국이 해드린다고요. 그 필요한 메시지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천 권역이나 인천 선거구제는 뭐 10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선거구제가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이건 요청하면요 저희 쪽에. 제가 지금 저기 인터넷이 제가 접속을 못해요. 비번을 기억을 못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찍고서 요청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권역 메시지 혹은 선거구 메시지 가요. 그러니까 선거구 지회가 따로 없는 데는 권역 메시지를 2번 쓸 수 있겠죠. 선거구가 자기 메시지를 안 쓰니까 맥스 2번까지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니요, 제가 8월 말에 가면 8월 말에 가면 이 참여단체가 이거를 쓸 수 있어요. 참여단체가 얼마 정도에 쓸 수 있냐면 이게 자기가 폰을 유지하고 이게 통당 한 5원 꼴 되는데 저희 이제 특허 기술인데 참여단체는 플러스 1원에서 2원을 더 내면 한 통에 그러니까 결국 5원에서 6원 꼴 드는 거예요 한 통에 이게 우리 김수진 대표 아실게요. 이거 상업으로 보내면 80원 들어요. MMS 메시지 한 80원 들어요. 이게 토탈 한 6원 꼴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자연은 이제 뭐냐면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툴을 저희가 개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말 지나면 선지나 권지가 참여단체 비슷하게 등록을 해서 자기 폰을 갖고 필요하면 바로 운영을 해버릴 수 있어요. 참고로 폰 하나를 가지면은 매일 보낸다 그러면 250명 보낼 수 있고요. 뭐 3일에 한 번 보낸다 그러면 한 폰이면 750명 보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보낸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폰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에서 한 3,000명한테 보내야겠다. 그럼 실제로는 3일에 한 번씩 보내겠다 그러면 폰 4대면 끝나는 거예요. 폰 운영료는 12만 원. 그러면 얼마 꼴이 들어가냐고 보냐면 하루에 4대니까 하루에 1,000통이거든요. 그러면 25일 보냈으면 25,000통 간 거잖아요. 저희한테 5만 원 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면 일주일에 2회를 7,000명한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야 조직 관리가 되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 보궐 캠페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 안 해보셔서 잘 모를 텐데, 상관이가 이게 빅브라더를 하겠다는 이놈들이 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해요. 아파트 동대표 선출, 학생회 선출, 노조 위원장 선출, 이걸 투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유료 서비스가 K보팅이라고. 이거를 아마 이 정당 통합당도 당내 경선 때 저걸 썼다고요. 근데 나는 저거를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선관위는 빅브라더가 돼가는 거예요. 선관위한테 저 비즈니스 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두 번째, 이제 시민 경선을 딱 붙으면 정당에서는 그걸 못 느끼셨을 텐데 시민단체가 우리 시민 경선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5월 우리가 5월 15일에 시민 경선 할게요 하고 선관위에 딱 접촉을 해보면 선관위가 뭐라고 나오냐면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저희가 바깥에 경선 서비스를 안 합니다라고 나와요. 즉 시민 경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거처럼.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요새 기술이 발전을 해서 마이초이스라는 걸 간단한 걸 하나 지금 개발 중인데요. 이게 핸드폰이에요. 이게 앱도 아니에요. 그냥 마이초이스 KR에 가서 이거 접속하면 여기 사각 안에 주민증 딱 차면 사진 딱 뜨면서 짤깍하고 그다음에 사진에서 그 주민번호 6자리 뒤에 6자리 그 민감하잖아요. 그거 지워져서 아예 지워져요. 그러니까 서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짤깍한 다음에 그거 지우고 문자 딱 풀어가지고 저 주소 딱 뿌려주고 혹시 새로 이사를 하셔서 법률적 주소가 다르신 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나오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산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거해라 이거야 그냥. 그래서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운이 나서 서울에서 저런 거 한 15만 명이 했어. 그럼 어떡할 텐데. 근데 저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사정당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정경호에 부탁을 해서 3명에서 7명으로 정경호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시민은 유사정당 듣기 싫은 거예요. 2명으로 줄여 1명으로 안 줄이고 그리고 정당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체하지 않겠다요. 시민은 2명에서 3명으로 줄여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감이 아닌 한, 교육감을 정당히 줄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좋은 게 뭐냐? 자, 정경호가 줄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되나 큰 개생 양아치는 없다고. 거기에 덜하단 말이에요. 7명, 5명 중에. 그래서 누가 그 중에 누가 들어와서 작업 무지하게 해갖고 3만 명 집어넣어서 지가 먹었어. 먹으면 이쁘잖아. 먹으면 이쁘잖아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3명으로 줄여갖고 던졌는데. 그럼 그 다음은 정당 얘들이 알아서 해라. 영원한 그 게임을 한번 뛰려고 지금 시스템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양쪽이고 저기에 응원하기도 넣어둘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은 옆에서 응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이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저거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갈 수 있는지 번져간다고 했을 때 미통당이 무슨 반응 보일지 좀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앱 안 까는 겁니다. 앱 안 깔고 그냥 mychoice.kr에 그냥 접속하면 바로 저게 펴버리는 거예요. 앱을 깔게 되면 이게 문턱이 올라가잖아요. 앱 안 깔고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딱 뜰 때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풀어갖고 아래 보내주고 숫자 다 풀고 주소 풀고 그리고 저기 이사를 하셔서 주소지가 달라지신 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저거 함부로 수정하고 거짓말하면 저기 공문서기 적어야 되잖아요. 업무방해. 별로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막 빨리 끝내고 다들 원하는 게 이제 질의응답 좀 하고 원하는 게 우리 스타 우리 민의원 보시고 저기 김수진 대표도 왔으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그 오붓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하시길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마간산으로 달리면서 50분 만에 끝냈는데 저의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1시간 반에 1시간 만에 너무 빨리 했어. 자, 질의응답 좀 잠깐 하죠. 한 2, 3초. 말씀하세요.